네, 이제 170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이 계약 총칙, 계약 총론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계속 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X물건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이거 계약이죠. 자, 먼저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즉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이 일단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 성립을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계약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 요건, 즉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했던 거죠. 가장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 즉 갑과 을, 이렇게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법률행위 시간에 많이 했지만요. 법률행위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도 우리가 계약을 예로 들었었던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하면은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가 맨 위에 있는 거죠. 무엇을 얼마에. X 물건은 10억 원에. 그리고 계약을 한 당사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특약사항들이 이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 요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누가 무엇을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만 확정되어 있다면, 확정될 수 있으면 계약은 일단 성립한 걸로 봅니다. 이것이 있으면, 존재하면 성립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은 바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X 물건 10억 원. 이게 바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란으로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의사표시라는 거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 자, 그래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X 10억 원, 갑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갑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인이 들어간다든지 여기는 을 도장, 을의 사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X 물건을 10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을도 X 물건을 10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만 하지만은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합치가. 그렇죠.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11억 원에 판다고 했는데 을이 갑한테 아니 나는 11억 원에는 못 사. 10억에 사겠다. 라고 하면은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갑이 을에게 10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도 10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합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졌고 이 두 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럼 이때 합치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이 합치가 돼야 되느냐? 그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되겠죠. 갑은 을한테 Y 물건 10억 원에 판다라고 했는데 을은 갑에게 X 물건 10억 원에 사겠다 해버리면 이것도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내용에 있어서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용상 합치. 그 내용도 합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내용상 합치를요. 객관적 합치라고도 합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데 갑이 을한테 X 물건 10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뭐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내가 X 물건 10억 원에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을 했어요. 이러면 계약이 또 성립될 수가 없겠죠. 을이 승낙을 해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하게 되면 누구랑 계약이 성립됩니까?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즉 당사자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여기 있죠. 당사자는. 갑과 을, 그 당사자도 합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사자의 합치.
당사자의 합치는 사람의 합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 합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합치와 당사자의 합치, 그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일치, 객관적 일치가 되었을 경우에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된 것으로 봐서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두 갖추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계약의 성립 요건 방금 보셨죠? 그래서 성립 요건이 되는 거고, 다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바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또 유효해야 되겠죠. 유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했던 거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될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 있어서, 즉 청약의 의사표시나 이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범위를 좀 넘어서긴 하지만은 그 당사자들이 의사 능력과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유효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는 않고요. 성립을 하고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즉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은요, 성립 요건은 요 정도 하면 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채권 채무의 내용, 매매를 했을 때 그 효과, 효력을 다루게 됩니다. 유효 요건을 다뤘을 때. 자, 먼저 1 보시면은 계약의 성립은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때 합치는요, 주관적 합치, 그 양가로 2에 있는 거죠. 이때 합치의 의미는 당사자의 합치와 내용의 합치 둘을 포함하는, 둘 다 합치가 돼야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죠. 즉 상대방의 일치, 주관적 일치와 내용, 그 목적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내용과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합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억 보시면은요, 양가로 1에 있는 거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갑이 이렇게 했을 때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야, X 물건 살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X 물건 살게. 자, X 물건 살게 해가지고 을이 X 물건 살게라고, 살래라고 했을 때 살게라고 했다고 해서요, 바로 계약은 성립되는 건 아니죠. X 물건만 특정이 돼 있지, 매매에 있어서는 그 대금도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대금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X 물건 살래, X 물건 살게 했을 때는 요것만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10억 원 여기 대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갑이 을한테 X 물건 살래라고 하는 것은 을로부터 이것이 바로 청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걸 말하냐면요, 우리가 매매 계약은 앞에서 했죠. 낙성 계약이라고 했어요. 낙성 계약.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야 이것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을의 승낙, 만약에 갑이 청약을 하게 되면 을이 승낙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돼야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는데, 갑이 단지 을한테 X 물건 살래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살게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매매 대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죠.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살게라는 것은 승낙이 아닙니다. 승낙이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을의 의사만으로. 그러면은 갑이 X 물건 살래라고 했을 때는, 말을 할 때는요, 이런 X 물건을 10억 원으로 살래라고 했을 때 청약이 되는 거예요. X 물건 10억 원에 살래라고 물었을 때 을이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X 물건 10억 원에 살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X 물건 10억 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X 물건 살게라는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만 우리는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갑이 X 물건 살래, 대금은 말하지 않고 살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냥 청약의 유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X 물건 살게라고 했어요. 이때도 대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청약은 아니에요. 청약은 아니고 그냥 을도 그 을의 의사표시도 청약의 유인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X 물건 살래라고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X 물건 10억 원에 살게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10억 원에 살게라고 말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승낙할게. 라고 하게 되면 X 물건 15억 원의 계약은 성립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때 갑이 을에게 했던 X 물건을 살래라고 하는 것은 청약을 유인하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일 뿐인 것이고 청약은 아니고요. 이때 을이 X 물건 10억 원에 살게라고 했을 때는 갑이 승낙을 하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이때 을의 의사 표시가 청약이 됩니다. 그러면 청약의 유인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 X 물건 살래라고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X 물건 살게라고 했어요. 자, X 물건 살게라고만 했지 10억 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청약의 유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그러면 X 물건 10억 원에 살래라고 했어요. 10억 원에 살래. 그러면은 내용이 다 정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청약이 되는 거죠. 이때 청약이 되는 거고 이때 을이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살게 라고 하면은 계약이 X 물건 10억 원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을이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정해서 계약의 성립을 제의했을 때만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지 계약의 그 성립시키는 그 내용이 하나라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을 정해서 계약의 성립을 제의할 때만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0억 원에 살래라고만 했을 때 X 물건을 살래라고만 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청약이라고 하지 않고 두 개를 모두 정해서 계약의 성립을 제의할 때만 청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약은요,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승낙을 하기 전, 바로 직전에 승낙에서 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 승낙 의사표시 직전에 하는 행위, 하는 의사표시만 우리는 청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요,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청약,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한 청약의 유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계약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요, 승낙이 없이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돼요. 자, 갑이 을에게요. X 물건 10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합니다. 이건 청약이죠. X 물건 10억 원에 살래 그랬으니까 청약이 돼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3월 2일 날 발신을 합니다. 이 발신을 했을 때 이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느냐? 3월 4일 날 을에게 도달했어요. 자, 을에게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했을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을에게 3월 4일 날 도달하면 그때 청약의 효력, 갑의 청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이때요, 이 청약의 내용을 듣고 나서, 다 보고 나서, 그래서 3월 10일 날 이 사람이 승낙을 합니다. 자, 승낙을 해가지고, 승낙이 언제 도달했느냐? 3월 12일 날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은 청약을 받아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게 되겠죠. 청약과 승낙이 이제 일치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언제 승낙을 했냐면요. 3월 3일 날 아직 청약서가 도달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승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약서를 보지도 않고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승낙인데 3월 3일 날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직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승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승낙이 아니라 을이 또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3월 3일 날 을도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우연의 일치로 X 물건 10억 원에 살게라고 청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느냐? 3월 5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의 청약 의사표시는 3월 5일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갑도 청약만 했고요. 을도 청약만 했죠.
청약의 효력도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3월 3일 날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승낙이 아니잖아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을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변적으로 또 청약을 했을 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청약만. 그런데 그 청약의 내용이 우연치 않게도 일치한다는 거죠. 자, 계약은 서로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서 상호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데 서로 의사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청약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에 따른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굳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의사가 서로 대립된 의사가 이렇게 일치를 해버립니다. 일치하면은 굳이 또 나중에요. 3월 3일 날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3월 4일이 되니까 청약서가 왔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3월 5일 날 이 사람이 그 청약서를 보고 다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도달을 했어요. 뭐 3월 6일이라고 하죠. 3월 6일 날 생각을 하다가 뭐 3월 8일 날 도달했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럼 굳이 어떻습니까? 이때 계약을 했을 때 또 어차피 서로의 청약이 일치했는데 굳이 다시 승낙을 하고 또 갑이 또 뭐 다시 승낙을 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의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굳이 청약에 대한 승낙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의사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청약만 교차되어 청약이 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 필요 없이 그 청약만으로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은 성립됐다고 볼 것이냐? 그게 있어서 갑의 청약은 3월 4일 날 효력이 발생하고 을의 청약은 3월 5일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청약이 모두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3월 5일이 되겠죠. 따라서 3월 5일 날 계약은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승낙이 없이도 청약만으로 이렇게 계약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2죠. 그래서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은 성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내용이 동일한 거죠. 내용이 달라버리면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요. 의사가 일치해야 되니까 서로 쌍방 간에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래하여 서로의 청약의 효력이 모두 발생했을 때 그때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죠. 승낙 없이. 그리고 또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이죠. 원래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승낙 없이도 청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사실현은 뭐냐면요. 자, 계약은 이런 경우에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근데 여기가 유료 주차장입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팻말이 써져 있어요. 이게 유료 주차장 해가지고. 그래서 팻말이 써져 있으면서 여기 팻말이 쓰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분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원. 유료 주차장. 그러면은 주차를 하게 되면은 10분에 500원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청약입니다. 청약이 반드시요, 뭐 의사표시를 이렇게 뭐 말로 해야 되고 구두로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거죠. 10분에 500원에 주차를 시키겠다. 이것도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차를 함에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죠. 주차에 있어서는 10분에 500원이다. 이런 것들도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낼 수도 있어요. 청약할 때. 내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 그러면 이 X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겠다. 내용을 정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한 거죠. 10분에 500원. 주차하고 싶으면 주차해라 가죠. 이때 그러면 여기가 유료주차장이 갑이라고 해보죠. 운영하는 사람이 갑이고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여기 팻말이 있는 걸 봤어요. 팻말이 써져 있잖아요. 10분에 500원.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갑이. 주인이 없으니까 일단 이 사람이 오후 2시에 여기를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시켰습니다. 주차를 시킨 다음에 없으니까 그냥 주차를 시켰어요. 주차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오후 4시에 다시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정식으로 했으면은 10분에 500원이니까 1시간에 이제 3,000원이 되고 2시간이니까 어떻습니까? 6,000원을 내야 되겠죠. 주차비를.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는 갑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갑이. 보통 이렇죠. 나오려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들어갈 때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다 찍혀 있다 하게 되면은 6,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6,000원.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10분에 500원씩 낸다라고 하고 주차한 적이 없다. 네가 10분에 500원씩이라고 청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청약인데 청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성립되는데 나는 승낙을 한 적이 없고 너 없으니까 그냥 주차를 했을 뿐인 것이지 나는 승낙을 한 적이 없으니까 6,000원을 못 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하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겠죠. 상식에 안 맞게 법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죠. 상식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법은요. 우리의 상식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짜로 2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없었을 때는. 나올 때 6,000원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000원을 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을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로 보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10분에 500원씩 내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한 적은 없지만은 유료주차라는 걸 뻔히 알면서 여기다 주차를 했다라는 거 주차 행위예요. 주차 행위가 온몸으로 이 사람이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고 있는 거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은 주차라는 그 자체, 주차하는 행위 자체가 온몸으로 승낙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의 주차하는 행위가 어떻습니까? 이 승낙의 의사를 온몸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온몸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행위가 바로 승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때 바로 승낙이 있었던 걸로 봐요. 즉 다시 말해서 오후 2시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 주차 행위 자체가 바로 승낙이 돼버린다는 거죠. 승낙을 실현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청약이 있었고요. 10분에 500원 청약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했다는 자체가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실현하는 이런 행위에 의해서 주차계약은 성립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주차계약은 언제 성립되겠습니까? 온몸으로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주차를 한 때가 되겠죠.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한 때. 이때 계약은 성립하고 따라서 2시간 동안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비 6,000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아니면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을 때 꼭 굳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승낙의 의사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없는 때도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이런 사실을 의사를 실현하는,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로 보고요. 따라서 그 사실이 있는 때, 인식한 때가 아닙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때 이때 왔어요. 리시에 이 사람이 주차를 했구나라는 걸 리시에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승낙은 언제 있었습니까? 오후 2시에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낙을 한 때, 승낙에 해당하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실이 있을 때 바로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립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차 청약이나 의사 실현에 있어서도 의해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자, 계약을 성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때 권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제 유효 요건을 갖췄을 때요. 당사자, 갑과 을이 X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면은 계약은 성립하고 그 성립 요건과 또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 요건을 갖췄다고 하게 되면 유효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 갖추었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 이제 구체적인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그 구체적인 채권 채무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계약법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갑은 을에게 X 물건을 이제 이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매매계약으로부터 상대방의 서로 간의 의무죠. X 물건을 이전하는 의무, 10억 원을 지급하는 의무는 서로 그 의무, 즉 채무가 어떻습니까? 서로의 채무가 맞물려 있다. 즉 채무가 서로 결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채무의 결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련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러한 계약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매는 쌍무계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 서로의 의무가 있는데 쌍무계약은요, 서로의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성립해서는 안 되겠죠.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성. 하나의 의무가 상대방, 그러니까 일방의 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무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서로의 채무가 대가적으로 맞물려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행을 함에 있어서요. 상대방은 이행을 하지 않는데 나만 이행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의무가 대가적이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즉 이행상에 나만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이행상. 그래서 내가 먼저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립을 해가지고요. 아직 이행하기 전에 먼저 일방의 의무가 소멸해 버렸습니다. 일방의 의무가 소멸하게 되면 다른 상대방의 의무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서로의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방의 의무가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한다. 이것을 바로 존속상의 결론성이라고 합니다. 존속상. 한 사람의 의무가 소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죠. 하나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 거고,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방의 의무가 소멸하게 되면 타방, 다른 사람의 의무도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거죠. 이런 결련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쌍무계약의 결련성이에요. 결련성. 이것은 채무가 서로 결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성립상의 결련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법에 따로 규정이 없고요. 이행상의 결련성과 관련돼 가지고 한 사람의 쌍무계약에서는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이 발생을 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쌍무계약에서 자기 자신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은 나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했죠. 우리가 거의 그 법률행위 앞부분에 했었던 거죠. 청구에 들어올 때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왜 너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만 이행하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한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하려면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지. 왜 나보다 나 먼저 이행하라고 하느냐. 나는 먼저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돼서 일방의 의무가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위험. 일방의 의무가 불능이 됐을 때 그 불능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해서 위험 부담, 이행상 결련성과 관련돼서 동시행 항변권 하고 있지만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효력을 써요. 그럼 쌍무계약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도 모두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그 쌍무계약의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71페이지 보시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 이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공통된 효력입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4장에서 위험부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위험부담도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효력이에요. 자, 그럼 먼저 동시행 항변권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것은 쌍무계약과 관련돼서 서로 의무가 서로 결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방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그 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권리. 이것을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리 먼저 행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10억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갑에 대해서만 먼저 X 물건을 이전해라 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은 왜 내가 먼저 이행하느냐 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서설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그림 보시면 매도인의 채무, 매수인의 채무가 있죠. 매도인의 채무는 재산권을 넘겨주는 채무,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을 지급하는 채무인데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읽어보시면 쌍무계약은 쌍방에 서로 대등하게 채무가 맞물려 있으므로 이 채무의 이것을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성.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면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공평하다. 이거 공평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방만이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이 먼저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동시행한명권이고요. 그러면 동시행한명권이 사례는요, 지금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동시행한명권이 읽어만 보죠. 동시행한명권에 임대차에 있어서도 동시행한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죠. 그럼 임대차에 있어도 갑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임대인이고요.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도 어떻습니까? 그거는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자, 임대차 계약을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이 이때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1억에 보증금을 줬다고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언제 받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다 끝날 때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거죠. 이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비워달라. 부동산을 부여달라는 것은요, 반환하라는 거죠. 원상으로 다시 반환하라. 부동산의 반환은 비워달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반환하라.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이제 점유를 돌려달라는 것이고, 을은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이제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물건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어떻습니까?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행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1억 원을 주지도 않으면서 집만 비워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거절해야 되겠죠. 1억 원 안 받은 상태에서 먼저 집을 반환해 줬어요. 반환해 줬는데 갑이 1억 원 안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주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원래 이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전에 빠져나가면 오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을은 다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보증금 받아가지고 다른데 또 월세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 없으니까 월세를 들어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미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기 전에는 절대 비워주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도 마찬가지죠.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는데 보증금부터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집을 을이 비워주지도 않았는데 보증금을 1억을 먼저 줬어요. 먼저 줬는데 이 사람 집을 안 비워줘 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비워줘 버리면은 보증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보증금만 그냥 줘버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살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나가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삿짐을 다 쌓아놓고요. 아직 물건을 이사는 하죠. 이사하는 과정에 보증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임차인이 만약에 물건을 뺄 때도요. 완전히 다 뺀 다음에 보증금 받으러 가면은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다 빼서는 안 되고 일단 이삿짐으로 다 실은 다음에 못 쓰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의 물건은요. 빼서는 안 돼요. 몇 개를 남겨놓고 있으면서 돈 주면은 이거 마저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서로 믿고 하게 되면은 이제 먼저 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은 서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건이 빠지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 그래서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방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시행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양가를 보시면 먼저 쌍무계약이어야 된다는 거죠.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 증여라고 했을 때는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을은 상대방 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서로 쌍방이 모두 대등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한명권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시행한명권 관련돼서 그 예가 1번
1번은 방금 설명했던 거죠.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관계다. 그 이외에도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동시행관계 문제가 생기는데 뭐 읽어보죠. 있으니까. 만약에 을이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갑이 X 물건을 넘겨줬어요. 다 넘겨줬는데 이 매매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돼버리면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이후에는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할 텐데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다시 말해서 갑이 10억 원을 반환하고 을이 X 물건을 다시 반환하는 관계도 당연히 동시해야 되겠죠. 이 동시행함명권은 그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공평한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전세권이 종료되면은 주인의 전세가 종료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이제 물건을 이제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이 물건을 반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세권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그 서류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물건만 반환하고요. 가버리면은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면은 다른 전세권자를 받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전세권이 종료되면은 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하지만은 이때 상대방도 뭘 해줘야 되느냐? 그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그 전세권의 말소 서류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도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집만 비워줬다고 해서 전세금을 줄 수는 없고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지급을 해야 그때 전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동시행 관계예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일단 쌍무계약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양가로 2번에서는 변제기가 서로 이제 도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돼요. 자, 보죠. 변제기가 서로 도래해야 되는데 자, 3월 1일 날요.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자, 매매계약을 할 때요.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이제 바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은 9억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 9억 잔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되느냐? 3월 31일 날 이때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때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이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 9억 주면서 갑은 이제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등기 서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3월 31일 날 갑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서 잔금을 받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 서류 못 받으면 잔금 거절할 수 있고요. 잔금 안 주면은 서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한 10억 정도 되면요.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중도금. 중도금을 얼마 지급하기로 했냐?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잔금 지급 시일에는 얼마 잔금 지급하면 됩니까? 계약금 1억 들어갔죠? 잔금 6억 원 지급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도금 6억 지급했으니까 잔금 3억 원만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두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자, 잔금 3억 원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것이지 중도금 6억 받았을 때 갑일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중도금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먼저 선이행해야 될 의무인 거죠. 그래서 잔금 지급은요. 이 잔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이행 관계가 있지만은 중도금 지급은 어떻습니까? 선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을이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먼저 중도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선이행 의무가 되는 거죠. 이행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무가 서로 동시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동시행한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 안 주면 3억 못 준다. 3억 안 주면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 이 두 관계가 동시행 관계죠. 서로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래했으니까요. 그러나 중도금에 대해서는 먼저 을이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지는 않죠. 즉 다시 말해서 갑이 을한테 3월 15일에 중도금 6억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을은 뭐라고 합니까? 너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는 나는 중도금 못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먼저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가지고는 동시행함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모두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만 서로 동시행함명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항변권을.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넘기시면 만약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을 때요. 특약이죠. 중도금처럼 먼저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 이때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갑이 3월 15일 날 중도금 6억 원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는 중도금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가 없다. 즉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동시행항변권 매수인이죠. 이제 을이죠. 매도인이 6억 원 중도금을 지급을 요구할 때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매매계약할 당시에 보니까는 갑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갑이 소유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딱 봤더니 아직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랄지 아니면 소유권을 상실해버렸다랄지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랄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랄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지금 중도금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 3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불안하죠. 그러면은 중도금 6억 원 줬는데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계약금 1억에 중도금 6억, 7억 원을 여기다 지급을 했는데 결국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분양계약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이제 건설회사로 분양을 하는데 일단 계약금 1억 주고 중간에 중도금 6억 주기로 하고 나중에 건물을 다 완공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잔금 3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중도금을 주려고 봤더니 이 상태에서요. 이 회사가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건물을 더 이상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짓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중도금을 줘봤자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없게 될 불안하게 됐다는 거죠. 지을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잔금을 지급한다든지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겨받기가 어려워지고요. 비록 잔금을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지 못하면 나는 잔금 지급은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7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건물을 짓지 못해서 소유권 이전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7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먼저 선이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없고 갑이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3월 30일이 됐을 때 정말로 3월 30일이 됐을 때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할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3월 31일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은 3월 31일에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불안하다면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평한 거죠. 잘못해서 6억 지급했는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버리면 결국 6억 원 날리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요.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예컨대 가지고 동시항변권은 없지만은 3번 보시면은 그러나 불안한 경우에는 그 3번의 두 번째 줄 있죠. 불안의 항변권에서 불안한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 있는 예는요. 현실 부동산 거래 시험 문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예이기 때문에 주로 현실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중도금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양가로 3번은요. 방금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안한 요소가 없었을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동시행 항변 관계가 있는 것은 잔금 지급과 이제 소유권 이전이 동시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한 상태에서 이제 요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인데 갑이 자신은 소유권,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으면서 을한테만 3억 원을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은 을은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에 들어오면은 갑이 당연히 나 3억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일방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서로 이게 동시행관계니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채무는 제공 없이 타방에게만 채무의 제공을 요구해 올 것, 청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시함명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원래 3월 31일 날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서로 안 합니다. 서로 안 해요. 서로 안 해가지고요. 4월 31일까지 왔어요. 4월 31일까지. 4월 31일까지. 그러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한 달간 이행을 지체한 것이 되겠죠. 한 달간 서로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행을 지체했으면은 그 이행 지체에 따른 갑과 을은 그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행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이 이행을 지체했을 때만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서로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그 권리의 근거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서로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로 채무불이행, 즉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때는 이제 이행지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내가 졌다 해서 알았어. 내가 먼저 이행하자 해서 갑은 이때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을이 아직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이 언제 대금을 지급하느냐? 5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4월 31일까지는 서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 달간에는 서로 지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은 이제 갑은 이제 4월 30일에 이행을 했는데 이제 을만 이행을 안 한 것이죠. 따라서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한 달간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갑은 이행했는데 을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이 정도가 되겠죠. 원래 3억을 이때 지급해야 되는데 한 달 있다 3억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3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억 플러스 한 달간의 이자도 지급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동시함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 서로가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서로 이행기에 도래했는데 일방이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행을 요구할 때는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동시행항변권. 자, 동시행항변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무계약으로 또 발생하는 두 번째 효력으로서요. 존속상의 결련성과 관련돼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자, 요런 거예요. 자, 보죠. 자, 3월 1일 날요. 매매계약을 했어요. 복잡한 건 빼고, 그래서 계약금도 없다라고 해보죠. 계약금도 없고요. 그냥 매매계약만 했어요. 계약금 없이 매매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이때요.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대금 지급은 이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요.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만약에요. 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이때 3월 경기지니까 2월 25일 날 만약에 이것은 주택을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이 주택이 모두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타버렸다는 거죠. 다 타버렸으면은 3월 1일 계약 당시에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물건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지 않으면은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때 불가능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매매 계약, 즉 법률행위 성립, 법률행위 체결 전에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 이거요. 불능이 되는 거죠. 전에 불능이 되는 걸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죠. 자, 원시적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권리물을 인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2월 25일 날 전소되는 것이 아니라 3월 1일 날 계약할 때는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월 15일 날 전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렸어요. 3월 15일 날. 자, 그러면은 계약 3월 1일 날 계약할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불능이 됐어요. 이런 불능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했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 이후에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이 됐다고 해서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계약할 당시에는 유효였죠.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이게 불능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그 다음 문제를 일단 불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처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보죠.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만 다룹니다.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그냥 무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후발적 불능은 일단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는 발생한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먼저 첫 번째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자,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것은 이 X 물건이 불능이 됐다는 거죠. X 물건. 자, 금전이 불능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물건은, 부동산은 다 특정물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그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불능의 문제는요. X 물건만이 불능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지 금전이 불능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은 매도인이고요. 을은 매수인인데, 자, 매도인은 채권자이기도 하면서 채무자이기도 하죠. X 물건에 대해서는 채무자지만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을도 X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자지만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또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능을 이야기할 때는 10억 원은요,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물건에 대해서만 불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능, 물건에 대해서는 갑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갑은 채무자인 거죠. 채무자.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그래서 불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요. 금전, 매매에서 불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금전은 불능의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가 될 것이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채무자죠. 만약 이 불능이 되는 게 불타는 것이요. 갑의 잘못에 의해서 불탔어요. 저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입니다. 보통은 이제 고의나 과실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만약 이것이 불능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채무자 책임으로 불능이 됐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기 잘못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을은 갑에게 일단 어떻습니까?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도 10억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일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요. 갑이 불능이 되면 을은 어차피 내가 10억 줘봤자 갑은 X 물건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해지가 나오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야, 없었던 것을 하자 이거죠.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X 물건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을도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서 끝나게 되면 우리라는 사람은 10억 주고 샀는데 갑의 잘못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게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주고 샀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는 얼마냐면 이게 12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갑이 제대로 잘 해가지고 이행을 했다라면 을이라는 사람은 10억 주고 12억짜리를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갑의 잘못에 의해서 이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을은 얼마를 손해를 봤습니까? 2억의 손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행됐다라면 생기지 않았을 그 손해액, 제대로 이행됐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액,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없어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것이 불능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갑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는 사람이 방화를 해버렸습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 건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갑의 잘못.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불 피울지 이런 것까지 대비해가지고 보초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잘못은 없이 그냥 불능이 돼버렸다는 거죠. 후발적으로. 자,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의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잘못 때문에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잘못도 없는데 불능이 됐을 때는 그 불능에 따른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위험부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능이 됨으로써 생기는 불능이 되면은 권리가 상실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능이 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건 채무자에게 무조건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채무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불이익을 불능으로 됨으로써 생기는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위험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 부담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위험 부담은 이렇게 보죠. 자,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X 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X 물건이 불능이 돼버렸습니다. 자, 불능이 되면은 가장 먼저요. 을의 권리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권리인데 이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그 불능에 대한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을이 부담하는 거죠. 을은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해버리는 거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불능이 된 이 물건, 이것을 급부라고 하는 거죠. 급부. 급부가 불능이 됐을 때 이 급부에 대한 위험이요. 급부에 대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채권자가 그냥 권리 소멸하고 끝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X 물건이 불능이 되면요. 을은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대신에 을도 어떻습니까? 10억 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을이 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가 12억 원이니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냥 이게 12억으로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급부 위험은 보죠. 매매를 했을 때와 또 매매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을이 X 물건의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급부에 대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을한테 X 물건을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공짜로 주기로 했는데 이게 불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을의 권리가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편무계약이죠. 증여는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을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급부에 대한 위험은요. 쌍무계약이 됐던 간에 편무계약이 됐던 간에 당연히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항상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도 없고요.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급부가 불능이 됐을 때 그러면은 과연 을도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느냐예요. 자, 아니죠. 을의 X 물건의 권리는 소멸했는데 그러면은 갑도 10억 원의 권리가 소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10억 원은요. 이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되겠죠. 반대급부. 반대급부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을의 X에 대한 권리는 소멸해요. 그러면은 갑의 그 반대급부인 10억 원의 권리도 소멸하느냐? 반대급부예요. 자, 그러면 반대급부는 어떻습니까?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10억 원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그냥 을의 권리만 소멸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만 소멸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급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 끝나버리는데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반대급부. 편무계약에서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쌍무계약에서만 그 반대급부에 대한 권리도 과연 갑이 그러면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급부의 위험은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편무계약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나는 그 반대급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 자, 반대급부에 관한 위험이니까 과연 갑은 채무자가 되겠죠. 이게 불능이 됐을 때 갑은 항상 채무자라고 했습니다. 채무자도 그 반대급부 10억 원의 권리가 소멸하느냐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의 귀책 사유가 없이 의리의 갑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으면 갑의 10억 원에 대한 권리도 소멸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는데 이때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귀책 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잘못이 없이 이게 불능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평의 업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북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그 반대급부 청구권, 반대급 청구권이죠.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대한 권리도 소멸한다는 거죠. 반대급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반대급부는 누가 갖는 권리였습니까? 채무자가 갖는 권리죠. 채무자에게 갖는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반대급부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급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급부에 대해서는 항상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반대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반대급부는 채무자가 부담해서 채무자도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하는 내용이요. 좀 어렵게 느끼시면은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고만 느끼시고 기본 강의 시간을 자세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채무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지만은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채권자가 잘못했다는 거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채권자의 잘못에 의해서 물건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사람의 잘못에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10억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능에 따른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게 돼요. 자, 요 내용이요. 위험부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자체는요. 그 밑에 사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위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위험부담은 뭐냐면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후발적 불능이요. 자, 우리가 지금 후발적 불능을 다루고 있어요.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위험부담은 바로 반대급부 위험을 말하는데 이 반대급부 위험은 후발적 불능에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이야기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위험부담으로 가는데 이때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서 첫 번째 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해가지고요. 쌍방계약의 당사자야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요. 즉 채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10억이 되겠죠. 10억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밑에는 이제 채권자 위험부담 해가지고 뭔지 나오죠.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채권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다라면 1항이죠.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채권자의 수령지체인데요. 쌍방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지체 동안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 1항만 좀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대급부, 돈이니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가 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밑에 사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개념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의미. 여기서 위험 부담은 바로 반대급부, 대금이죠. 대금에 대한 그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요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쌍무계약 효력으로서 동시환변권과 위험 부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잠깐 나왔던 채무 불이행의 책임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해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